나는 올해 75이다. 이름은 김순자. 한평생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고 자식 셋을 모두 대학까지 보냈다. 딸 둘은 시집가서 잘 살고 아들 한 명은 서울에서 중견회사 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때부터 나는 시골 집에서 혼자 살았다. 어머니, 이제 혼자 시골에서 살면 위험하니까 서울로 오세요. 우리랑 같이 살면 돼요. 아들 민석이가 그렇게 말하기 시작한 건 남편이 떠난 지 1년쯤 지났을 때였다. 처음엔 한사코 거절했다. 시골에서 평생을 살아온 내가 갑자기 서울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 리 없었다. 게다가 자식들에게 부담 주는 것도 싫었고 내 생활 방식대로 살고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점점 힘들어졌다. 혼자 사는 것도 외로웠다. 농사일도 예전처럼 할 수 없어 텃밭 정도만 가꾸는 수준이었다. 그렇게 2년 전 나는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서울로 올라왔다. 민석이와 그의 아내 혜진, 그리고 10살 배기 손녀 수아와 함께 사는 생활이 시작됐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어색했다. 깨끗하고 넓은 아파트, 번쩍이는 가전제품들, 모든 게 버튼 하나로 작동하는 세상. 나는 이런 환경에 적응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손녀 수아는 나를 좋아해서 다행이었다. 퇴근 시간이 늦은 민석이와 혜진을 대신해 수아를 돌봐주곤 했다. 할머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아가 학교 숙제를 들고 와서 물어보면 내가 잘 모르는 것도 있었지만 최대한 도와주려고 했다. 할머니도 잘 모르겠구나. 엄마가 오면 물어보자. 그럴 때마다 수아는 실망하는 기색 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수한 미소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하지만 민석이의 아내 혜진과는 조금 다른 문제였다. 처음엔 서로 배려하며 조심스럽게 지냈다. 혜진도 나를 존중해 주려고 노력했고 나 역시 며느리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생겨났다. 내가 평생 해온 방식과 혜진의 현대적인 생활 방식이 충돌하는 순간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밥을 짓는 방법부터 집안 정리 방식, 수아를 대하는 태도까지. 작은 차이들이 모여 불편함을 만들어냈다. 어머니, 요즘은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해요. 혜진이 내가 설거지하는 방식을 지적할 때마다 입술을 깨물었다. 내가 평생 해온 방식을 한순간에 바꾸기는 어려웠다. 알았다, 혜진아. 다음부턴 그렇게 할게. 항상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서울 생활 6개월 차 나는 이곳에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집에 돌아와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민석이와 혜진이 출근하고 수아가 학교에 간 후에는 집안일을 하거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가끔은 근처 복지관에 가서 같은 또래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어머니 덕분에 정말 편해요. 아침마다 밥 차려주시고 수아도 봐주시고. 가끔 혜진이 그렇게 말하면 보람을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평화로운 일상도 오래가지 않았다. 처음 생긴 마찰은 부엌에서였다. 어머니, 이 김치 좀 다르게 담가볼까요? 요즘은 젓갈을 조금만 넣고 대신에 사과나 배즙을 넣으면 아이들도 잘 먹어요. 그래? 하지만 내가 평생 이렇게 담가왔는데. 맛있다고들 했는데. 물론 맛있죠. 다만 수아가 너무 짜다고 해서요. 요즘 아이들은 싱겁게 먹는 걸 좋아해요. 표면적으로는 부드러운 대화였지만 그 이후로 김치는 혜진이 담그기 시작했다. 내가 평생 자랑스럽게 여겨온 내 손맛이 이 집에서는 필요 없게 된 순간이었다. 그 다음은 거실 정리 방식이었다. 어머니, 이 방석들은 제가 정리해 둘게요. 손님이 갑자기 오면 좀 어수선해 보일 수 있어서요. 내가 시골에서 가져온 방석들,
남편과 함께 쓰던 오래된 것들이었다. 혜진은 그것들을 장롱 깊숙이 넣어버렸다. 아, 그래. 내가 알아서 해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다. 내 존재가, 내 생활 방식이, 내 기억이 이 집에서 하나둘 지워지는 것 같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집 안에서 내 영역은 점점 줄어들었다. 처음엔 부엌이었고 다음은 거실. 결국 내 방 안으로 후퇴하게 됐다. 아들 민석이는 바쁘다는 핑계로 이런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살피기를 거부했는지도 모른다. 어머니, 민석이 너무 바빠서 신경 못 써드려 죄송해요. 제가 최대한 편하게 해드릴게요. 혜진의 말은 항상 공손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숨겨진 의미를 나는 점점 더 명확하게 느낄 수 있었다. 서울 생활 1년째 어느 날 아침이었다.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공원을 다녀온 후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좀 쉬세요. 혜진이 부엌에 들어서며 말했다. 이제는 익숙한 말이었다. 혜진은 내가 차린 밥상을 거의 건드리지 않고 새로 차리곤 했다. 아니야, 다 됐어. 이미 반찬도 거의 다 했고. 아, 오늘은 제가 특별한 아침을 준비하려고 했어요. 민석이 승진 발표 날이거든요. 승진? 그런 이야기 못 들었는데. 혜진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가 곧 밝게 웃었다. 아, 민석이가 말씀 안 드렸나 봐요. 요즘 너무 바빠서요. 나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내 아들의 중요한 일인데 나는 마지막까지 모르고 있었다.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부엌에서 물러났다. 내가 알아서 해라. 나는 방에 있을게.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아의 방을 지나쳤다. 문이 열려 있었고 수아는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수아야, 뭐 하고 있니? 할머니, 학교 숙제예요. 우리 가족 그림 그리기. 수아의 그림을 보니 아빠, 엄마, 수아만 그려져 있었다. 나는 없었다. 할머니는 어디 있니? 수아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아, 맞다. 할머니도 그려야겠다. 그리고 종이 한쪽 구석에 작게 나를 그렸다. 가족의 일원이라기보다는 방문객처럼 보이는 위치였다. 그날 저녁 민석이가 예상대로 승진 소식을 들고 왔다. 온 가족이 축하해주는 자리에서 나는 마치 손님 같은 느낌이었다. 내가 키운 아들이지만 이제는 혜진의 남편이자 수아의 아빠일 뿐이었다. 어머니, 이제 민석이가 부장님이 됐네요. 앞으로 더 바빠질 것 같아요. 혜진의 말에 민석이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도 주말엔 시간 내서 가족 여행이라도 다녀와야지. 가족이라는 단어에 내가 포함되는지 그때 나는 의심스러웠다. 서울 생활 1년 반 여름이 한창일 때였다. 그날은 유난히 더웠고 오후부터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다. 평소 같았으면 약을 먹고 참았겠지만 통증이 심해서 화장실에 가야 했다. 우리 집에는 화장실이 2개 있었다. 하나는 민석이와 혜진의 안방에 딸린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관 옆에 있는 공용 화장실이었다. 나는 보통 공용 화장실을 사용했다. 하지만 그날따라 공용 화장실 문이 잠겨 있었다. 문을 두드려 봤지만 대답이 없었다. 통증이 심해 안방 화장실을 사용하기로 했다. 어머니, 거긴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안방 문을 열자마자 혜진이 소리쳤다. 놀라서 뒤돌아보니 혜진이 급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공용 화장실이 잠겨 있어서. 배가 너무 아파서. 죄송해요, 어머니. 공용 화장실은 지금 청소 중이에요. 제가 물을 흘려서. 그런데 안방 화장실은 좀 사용하시면 안 될까요? 민석이 물건들이 있어서. 나는 당황스러웠다. 배는 점점 더 아파오는데 화장실은 사용할 수 없다니. 그럼 어디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공용 화장실 금방 정리할게요.
결국 나는 고통을 참으며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다. 20분쯤 지났을까 혜진이 와서 화장실을 사용해도 된다고 했다. 그 일 이후로 화장실 문제가 자주 발생했다. 사용하려고 할 때마다 이미 누군가 사용 중이거나 청소 중이거나 어떤 이유로든 기다려야 했다. 어느 날은 아침부터 배가 아파 급하게 화장실로 갔는데 문에 쪽지가 붙어 있었다. 청소 중. 사용 금지. 혜진의 글씨였다. 나는 한숨을 쉬며 기다렸다. 30분이 지나도 혜진은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안방으로 가서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혜진아, 화장실 언제 사용할 수 있니? 배가 아파서.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혜진이 문을 살짝 열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금방 끝낼게요. 10분만 더 기다려주세요. 나는 결국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가 관리실 화장실을 사용했다. 그날 이후로 이런 일이 반복됐다. 마치 의도적으로 내가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았다. 서울 생활 2년차 가을의 시작이었다.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내렸다. 창밖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민석이가 아침 식사도 거르고 급하게 출근 준비를 했다. 엄마,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일찍 가봐야 해요. 그래, 아침은? 뭐라도 먹고 가야지. 괜찮아요. 회사 가서 먹을게요. 민석이가 나가고 혜진도 수아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출근했다. 집에 혼자 남은 나는 빨래를 하기로 했다. 세탁기에 옷을 넣고 세제를 찾는데 없었다. 아마 혜진이가 다른 곳에 두었나 보다. 혜진의 방에 들어가 세제를 찾았다. 옷장 아래쪽에서 세제를 발견하고 옷장 문을 닫으려는 순간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작은 메모지들이 붙어 있었다. 호기심에 가까이 가서 보니 그것은 일종의 일정표처럼 보였다. 자세히 보니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김순자 출근 일정 아침 7시 마이너스 화장실 청소로 표시 오전 10시. 마이너스 화장실 사용 금지 30분 점심 후 마이너스 화장실 사용 금지 30분 저녁 식사 전 마이너스 화장실 사용 금지 20분. 그리고 그 아래에는 또 다른 메모가 있었다. 9월 말 마이너스 어머니 요양원 알아보기 10월 마이너스 민석이와 상의 11월 마이너스 결정. 나는 숨이 막혔다. 그동안의 우연이 사실은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날 예정이라는 것. 모든 것이 한순간에 명확해졌다. 다리에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렀다. 내가 평생 사랑으로 키운 아들의 집에서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웠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문득 정신이 들었다. 아니지,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일어나 방으로 돌아와 생각을 정리했다. 시골집은 아직 처분하지 않고 세를 놓은 상태였다. 아직 돌아갈 곳이 있었다. 그날 저녁 민석이와 혜진이 돌아왔을 때 나는 평소와 같이 행동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화장실 문제도 언급하지 않았다. 단지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더는 이런 대우를 받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민석이와 혜진, 수아가 모두 준비하는 동안 나는 조용히 짐을 챙겼다.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없으니 정말 필요한 물건들만 작은 가방에 넣었다. 아침 식사 시간 모두가 테이블에 앉았을 때 나는 입을 열었다. 오늘 내려갈 거다. 민석이가 놀란 눈으로 쳐다봤다. 어디로요? 시골로. 우리 집으로.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혜진은 눈을 내리깔고 밥을 먹고 있었다. 그녀가 무언가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특별한 일은 없어. 그냥 내 집이 그리워서. 잠깐 다녀오시는 거예요. 언제 돌아오실 거예요? 나는 잠시 민석이를 바라봤다. 내 아들의 얼굴에서 진심을 찾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서 찾은 것은 걱정보다는 어쩐지 안도감처럼 보였다.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는 두고 봐야겠지. 혜진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다.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듯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희가 뭐 불편하게 해드린 거라도?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아니, 내가 너희한테 불편을 끼친 것 같아서. 어제 내 메모를 봤어, 혜진아.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석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무슨 메모요? 화장실 사용 금지 일정이랑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려는 계획. 침묵이 내려앉았다. 수아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듯 우리 어른들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봤다. 엄마, 그건 설명할 필요 없어. 이해해. 너희 젊은 부부가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쉽지 않지. 내가 너무 오래 머물렀나 봐.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혜진이 울먹이며 말했다. 혜진아, 너 잘못 없어. 그냥 우리 세대 차이랑 생활 방식의 차이지. 내가 시골로 돌아가는 게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아. 수아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저 혼자 두고 가지 마세요. 나는 수아를 안아주었다. 괜찮아, 우리 수아. 할머니는 멀리 가는 게 아니야. 시골에 있을 거니까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놀러 오렴. 민석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 정말 그게 좋을까요? 시골에서 혼자 살면 위험하잖아요. 걱정 마. 내가 평생 살아온 곳이야. 거기서 더 편할 거야. 혜진이 끝내 눈물을 보였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냥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어머니의 방식이. 하지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는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소용없어. 내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평생 사랑으로 키운 아들, 그 아들의 집에서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몰랐어. 민석이가 고개를 숙였다. 엄마, 저도 몰랐어요. 혜진이가 그런 계획을 세운 줄은. 너도 알고 있었을 거야. 모른 척 했겠지. 내가 너무 실망했다, 민석아. 아침 식사는 그렇게 끝났다. 나는 준비해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가족 모두가 따라 나왔다. 엄마,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됐어. 택시 부를 거야. 할머니, 제발 가지 마세요. 수아의 울음소리가 가슴을 아프게 했지만 나는 결심을 굳혔다. 이 집에서는 더 이상 내 자리가 없었다. 현관문을 열기 직전 나는 마지막으로 돌아봤다. 민석아, 내가 커서 나이 들면 내 자식들이 널 어떻게 대할지 생각해봐.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그대로 돌아올 거야. 그리고 문을 열었다. 그 순간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 택시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마치 내 마음을 대변하듯 하늘도 울고 있었다. 서울역에 도착해 시골행 기차표를 샀다. 기차 출발까지는 1시간 정도 남아 있었다. 역 안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이게 정말 최선의 선택일까? 갑자기 떠나기로 한 결정이 성급했나 싶기도 했다. 하지만 혜진의 메모를 떠올리면 가슴이 아팠다. 계획적으로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요양원으로 보내려는 그 계획. 아들은 알고 있었을까? 알면서도 모른 척 했을까? 핸드폰이 울렸다. 민석이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제발 돌아오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민석아, 이미 결정했어. 티켓도 샀고 곧 기차 탈 거야. 혜진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수아도 계속 울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민석아, 이건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야. 오랫동안 느껴왔던 거야.
내가 너희 집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그렇지 않아요, 엄마. 우리 모두 엄마를 사랑해요. 다만 서로 적응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을 뿐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복잡했다. 민석이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지만 그것만으로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될 수는 없었다. 기차 출발 시간이 다가오자 플랫폼으로 향했다. 기차 안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2년 전 희망을 안고 올라왔던 그 기차와 같은 노선이었지만 지금의 마음은 너무도 달랐다. 핸드폰이 또 울렸다. 이번에는 혜진이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어요. 화장실 메모는 그건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에요. 하지만 요양원 메모는 그건 단지 민석이 회사 선배가 부모님을 모시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서 적어둔 것뿐이었어요. 결정된 사항이 아니었어요. 혜진아, 내 목소리가 떨렸다. 난 너를 미워하지 않아. 단지 너무 상처받았을 뿐이야. 시간이 필요해. 네, 어머니. 이해해요. 하지만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시면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수아가 너무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높은 빌딩들이 점점 뒤로 물러가고 녹색 풍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고향으로 가는 길 묘한 안도감과 함께 가슴 한구석이 아팠다. 고향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였다. 역 앞에서 택시를 타고 내 집으로 향했다. 2년 동안 비어있던 집이지만 세입자가 깨끗하게 사용했다고 했다. 세입자는 한 달 전에 이사를 갔고 그 후로 집은 비어 있었다. 할머니 오랜만이네요. 서울에서 잘 지내셨어요? 택시기사 아저씨는 동네 사람이라 나를 알아봤다. 그렇게 지냈지. 이제 고향이 그리워서 돌아왔어. 아들네 집에서 편하게 지내시지 않고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도시 생활이 이 늙은이한테는 안 맞나 봐. 택시가 집 앞에 도착했다. 낯익은 풍경, 오래된 담벼락, 작은 마당과 감나무.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현관문을 열기 위해 열쇠를 꺼냈다. 다행히 아들에게 집을 넘기지 않고 열쇠도 간직하고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니 먼지 냄새가 났다. 세입자가 떠난 후 한동안 비어 있었기 때문이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집 안을 둘러봤다. 가구들은 천으로 덮여 있었고 부엌 싱크대와 화장실은 깨끗한 편이었다. 이제 다시 시작이구나. 짐을 풀고 청소를 시작했다.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고 이불을 펴고.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이곳에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살 수 있으니까. 저녁이 되어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었다. 내일은 마을 슈퍼에 가서 장을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오랜만에 내 부엌에서 내 방식대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다. 핸드폰이 울렸다. 수아였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언제 돌아오실 거예요? 수아의 목소리에 마음이 아팠다. 할머니도 수아가 보고 싶어. 하지만 지금은 할머니가 시골집에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엄마가 계속 울고 있어요. 아빠도 화내고. 할머니가 계셔야 우리 집이 행복한데. 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수아야, 너희 엄마 아빠는 서로 사랑하니까 곧 화해할 거야. 걱정하지 마. 방학 때 시골에 놀러 오면 어떨까? 할머니랑 같이 텃밭도 가꾸고 물고기도 잡으러 가고. 정말요? 약속했어요. 통화를 마치고 베란다로 나가 밤하늘을 바라봤다. 서울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별빛 아래서 나는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둘러봤다. 텃밭은 잡초가 무성했고 감나무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 시골 생활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할 일이 많았다.
순자 씨, 정말 돌아왔네. 담 너머로 이웃집 김할머니가 반가워하며 손을 흔들었다. 네, 어제 돌아왔어요. 잘 지내셨어요? 그럼. 근데 서울 생활은 어땠어? 아들네랑 잘 지냈어?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미소 지었다. 나이가 들다 보니 시골이 더 편한 것 같아요. 도시는 복잡하고 빠르더라고요. 그래, 나이 들면 고향이 최고지. 근데 혼자 지내기 힘들면 언제든 말해.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요. 오늘은 마을 슈퍼에 장 보러 가려고요. 같이 가실래요? 그래, 같이 가자. 김 할머니와 함께 마을로 향했다. 오랜만에 만나는 동네 사람들은 모두 반갑게 인사했다. 서울에서는 이웃과 인사도 거의 나누지 않았는데 이곳에서는 모두가 나를 알고 있었다. 순자 씨, 서울 생활은 어땠어? 아들이 잘해줬어? 손녀딸은 예쁘게 자랐어? 질문이 쏟아졌지만 나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내 상처와 아픔을 굳이 모두에게 드러낼 필요는 없었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 텃밭 정리를 시작했다. 잡초를 뽑고 흙을 갈아엎으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차분해졌다. 저녁 때 민석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집에 잘 도착하셨어요? 불편한 거 없으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제가 주말에 내려갈게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사가지고 갈게요. 굳이 그럴 필요 없어. 난 여기서 잘 지낼 수 있어.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혜진이 행동을 알면서도 모른 척 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정말 잘못했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민서가 너를 원망하지는 않아. 단지 실망했을 뿐이야. 내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사랑으로 키웠는지. 그런데 이렇게 될 줄은. 알아요, 엄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를 다시 모시고 싶어요. 지금은 아니야, 민서가. 내가 시간이 필요해. 시골 생활 일주일 차 나는 조금씩 예전의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에서 일하고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마을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서울에서의 상처는 여전히 아팠지만 하루하루 지내며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예고 없이 민석이가 찾아왔다. 수아를 데리고 왔다. 할머니. 수아가 달려와 내 품에 안겼다. 우리 수아,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어. 나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다. 민석이는 어색하게 서 있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집은 불편하지 않으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들어와. 집 안으로 들어와 앉았다. 수아는 집 안을 신기한 듯 둘러보며 이것저것 물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저건 또 뭐예요? 이건 할머니가 젊었을 때 쓰던 물레야. 옛날에는 이걸로 실을 만들었지. 수아의 호기심과 활기가 집안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민석이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엄마, 혜진이가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요양원 이야기는 정말 단순히 정보를 모아둔 것뿐이었대요. 실행할 계획은 없었다고. 민석아,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너희 집에서 느꼈던 소외감이야. 화장실 사용을 제한한 것만 봐도. 그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었어요. 혜진이도 인정했어요. 엄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달라질게요.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민석이의 진심 어린 사과가 마음을 흔들었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 지금은 아니야, 민석아. 내가 여기서 좀 더 지내봐야 할 것 같아. 그동안 너희도 잘 생각해봐. 정말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 민석이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어요, 엄마. 하지만 자주 찾아와도 될까요? 수아가 할머니를 너무 보고 싶어 해요. 물론이지.
수아는 언제든지 환영이야. 그날 저녁 우리 셋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내가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반찬들, 시골 특유의 소박한 음식들. 수아는 모든 걸 맛있게 먹었다. 할머니 음식이 최고예요. 서울보다 여기가 더 좋아요. 수아의 천진난만한 말에 민석이와 나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우리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을 잠시나마 녹여주었다. 민석이와 수아가 돌아간 후 나는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민석이의 방문으로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가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은 느껴졌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다음 날 이웃 김 할머니가 찾아왔다. 순자 씨 어제 아들이 왔다며? 어땠어? 그냥 그랬어요. 복잡해요. 무슨 일 있었던 거지? 처음부터 말해봐. 나는 망설이다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서울에서의 생활, 점점 좁아지는 내 영역, 화장실 사용 제한, 요양원 계획까지. 김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들었다. 그래서 도망치듯 내려온 거구나. 이해해. 나도 비슷한 경험 있어. 정말요? 우리 큰아들 집에 잠시 살았거든. 며느리가 얼마나 눈치를 주던지. 결국 작은아들 집으로 갔다가 지금은 이렇게 혼자 사는 게 제일 편해. 김 할머니의 위로가 큰 힘이 되었다. 나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것, 나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은 느낌이었다. 그런데 순자 씨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여기서 혼자 살 거야? 아직은 그럴 생각이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근데 우리 나이에 혼자 사는 건 쉽지 않아. 건강이 좋을 때는 괜찮지만 아프기 시작하면. 김 할머니의 말이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지금은 건강하지만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어떨지 알 수 없었다. 시골 생활 한 달 차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다. 텃밭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고 몇 가지 채소를 심기도 했다.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찾는 듯 했다. 민석이는 주말마다 수아를 데리고 찾아왔다. 가끔은 혜진도 함께 왔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혜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혜진아, 나도 내 입장을 이해해. 갑자기 시어머니가 들어와 살게 되면 불편할 수 있지. 다만 그걸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화장실 사용을 제한한 건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동이었어요. 우리는 천천히 조금씩 서로를 이해해 나갔다. 불편했던 점들, 오해했던 점들을 하나씩 풀어갔다. 완전히 화해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대화의 창구는 열렸다. 어느 주말 민석이가 제안을 했다. 엄마, 우리 집으로 다시 오시면 어떨까요? 이번에는 다르게 해볼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야, 민석아. 난 여기가 편해. 하지만 겨울이 다가오는데 여기서 혼자 지내기 힘드실 거예요. 걱정 마. 평생 여기서 겨울을 나왔는데. 민석이는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다른 제안을 했다. 그럼 우리가 주말마다 내려올게요. 겨울 준비도 도와드리고.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시골 생활 2달 차 초겨울에 찬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집 주변 정리와 겨울 준비로 바빴다. 민석이와 혜진이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만 대부분은 내가 직접 했다. 방 안에 전기장판을 깔고 창문 틈새를 막고 난로를 준비했다. 몸은 피곤했지만 스스로 해냈다는 뿌듯함이 있었다. 한 가지 걱정은 건강이었다. 요즘 들어 무릎 통증이 심해졌고 밤에 잠을 설치는 일도 많아졌다.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았지만 혼자 가기가 쉽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려다 갑자기 어지러움이 찾아왔다.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한참을 누워 있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핸드폰을 찾았지만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었다. 이러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구나. 처음으로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 다행히 그날 오후 김 할머니가 찾아와 상황을 알게 되었고 그녀의 도움으로 병원에 갈 수 있었다. 단순 어지럼증입니다. 연세가 있으시니 무리하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정말 그럴까? 내 고집 때문에 위험한 상황을 자초하는 건 아닐까? 집에 돌아와 다식은 밥을 데워 먹으며 생각했다. 서울에서의 불편함과 시골에서의 위험함,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 이대로 계속 혼자 살 수 있을까? 그날 밤 결심을 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민석이에게 전화했다. 민석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어제 조금 아팠어. 어지럼증이 있어서 병원에 다녀왔어. 뭐라고요? 제가 지금 당장 내려갈게요.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이제 괜찮아. 그런데 내 제안에 대해 생각해 봤어. 제안이요?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거.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석이의 숨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려왔다. 정말요? 엄마가 다시 오시겠다고요? 응.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첫째, 내 방은 내 공간으로 존중해줘야 해. 둘째, 가정일에 내가 참여할 수 있게 해줘.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화장실 사용에 제한이 없어야 해. 민석이가 웃음을 터뜨렸다. 당연하죠, 엄마. 모든 조건 다 지킬게요. 혜진이도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엄마를 진심으로 모시고 싶어 해요. 그래, 나도 너희를 믿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 해. 그리고 수아도 보고 싶고. 엄마, 정말 감사해요. 이번에는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주말에 모시러 갈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새하얀 눈이 대지를 덮으며 마치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았다. 주말 민석이와 혜진, 수아가 함께 나를 데리러 왔다. 집 정리를 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다. 시골 집은 당분간 비워두기로 했다.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다. 이곳에서의 시간이 비록 짧았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할머니, 빨리 와요. 서울 가요. 수아의 재촉에 웃으며 차에 올랐다.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다시 시작이구나. 이번에는 다를 거야. 서울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아파트 현관에는 할머니 환영합니다 라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이웃 주민들까지 모여 있었다. 이게 다 뭐니? 어머니를 위한 환영식이에요. 혜진이 수줍게 말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 내 방은 완전히 새롭게 꾸며져 있었다. 편안한 침대와 의자, 텔레비전,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물건들로 가득했다. 이건 엄마가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새로 꾸몄어요. 민석이가 말했다. 부엌으로 가보니 내가 사용하기 편한 높이로 조리대 일부가 조정되어 있었다. 거실에는 내가 시골에서 가져온 방석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화장실이었다. 공용 화장실 문에는 큰 글씨로 쓰여 있었다. 모두를 위한 공간. 언제든지 사용하세요.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종이가 붙어 있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혜진 올림.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혜진이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이제는 진심으로 어머니를 가족으로 모시고 싶어요.
제가 많이 배웠어요. 민석이도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엄마,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약속할게요. 수아가 달려와 내 허리를 꼭 안았다. 할머니, 이제 안 가실 거죠? 계속 우리랑 같이 살 거죠? 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 함께 살자. 우리 모두 새롭게 시작하자. 서울 생활 다시 시작.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다. 내 존재가 존중받는다는 느낌,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이 매일매일 커져갔다. 혜진은 정말 달라졌다. 더 이상 내 방식에 대해 지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어머니, 이 김치찌개 간이 어떤가요? 제가 어머니 방식대로 해봤는데. 괜찮은데? 조금 더 된장을 넣으면 더 깊은 맛이 날 것 같구나. 아, 그렇군요. 고마워요, 어머니. 민석이도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보내려고 노력했다. 늦게 퇴근하는 날이 줄었고 주말에는 온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냈다. 수아는 내게 더욱 가까워졌다. 학교 숙제를 같이 하고 내가 알려주는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였다. 할머니, 옛날에는 정말 이렇게 살았어요. 그럼 할머니가 어릴 때는 전기도 없어서 호롱불 아래에서 공부했단다. 우와, 신기해요. 할머니는 정말 대단해요. 물론 가끔은 작은 충돌이 있었다. 서로 다른 세대, 다른 생활 방식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솔직하게 대화하며 해결해 나갔다. 어머니, 수아 교육 방식에 대해 조금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요즘은 이런 방법이 더 효과적이래요. 그래? 내 방식이 구식이긴 하지. 너희가 알아서 하렴.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고 필요할 때는 조언을 주고받으며 균형을 찾아갔다. 서울 생활 6개월 차 봄이 다시 찾아왔다. 아파트 베란다에 작은 화분들을 놓고 꽃과 허브를 가꾸기 시작했다. 시골 텃밭만큼은 아니었지만 작은 기쁨을 주기에 충분했다. 혜진은 내가 요리하는 방법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장을 함께 보러 다니며 식재료를 고르는 법, 옛날 방식으로 김치와 장아찌를 담그는 법을 배웠다. 어머니, 이렇게 배우니까 정말 좋아요. 제가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사람은 다 때가 있는 거야. 억지로 하는 건 의미가 없지. 민석이는 주말마다 나를 시골로 데려가 집을 점검하고 텃밭도 가꿀 수 있게 해주었다.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는 내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엄마, 시골집 매달 한 번씩 와서 관리하면 어떨까요? 텃밭도 조금씩 가꾸고. 그래, 그게 좋겠다. 평생 살아온 곳인데 완전히 떠나기는 아쉽지. 어느 날 수아가 학교에서 그린 그림을 들고 왔다. 우리 가족 그림이었는데 이번에는 내가 가족 한가운데 당당하게 그려져 있었다. 할머니, 선생님이 우리 가족 그리기 숙제 내줬어요. 할머니를 제일 크게 그렸어요. 우리 수아, 할머니가 그렇게 크니? 할머니는 우리 가족의 중심이니까요. 엄마가 그랬어요. 혜진이 부끄러운 듯 웃었다. 맞아요, 어머니. 요즘 많이 느껴요. 어머니가 계시니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졌어요. 서울 생활 1년 차 여름이 한창일 때였다. 민석이가 중요한 발표를 하고 돌아왔다. 엄마, 혜진아, 수아야.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아들? 제가 지점장으로 승진했어요. 다음 달부터 새로운 지점을 맡게 됐어요. 온 가족이 기뻐했다. 특히 혜진은 민석이를 자랑스러워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민석이가 나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엄마, 이 모든 게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우리 가족을 지켜주셨어요. 무슨 소리니, 민석아. 내가 열심히 일한 결과지. 아니에요, 엄마. 작년에 엄마가 떠나셨을 때 저는 정말 절망했어요. 제가 얼마나 어머니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는지 깨달았죠. 그리고 혜진이와도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 가족이 무너질 뻔했지만 엄마가 다시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었어요. 혜진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어머니. 저도 많이 배웠어요. 가족이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라는 걸요. 이제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집에는 멋진 어머니가 계신다고. 수아가 끼어들었다.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할머니예요. 제 친구들도 할머니 이야기 들으면 다 부러워해요.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가족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가 되어갔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모두 거실에 모여 앉았을 때 혜진이 특별한 제안을 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가면 어떨까요? 제주도에 3박 4일로요. 제주도? 그래도 될까? 내가 걷기 힘들어 할 텐데. 걱정 마세요. 천천히 다니면 돼요. 어머니가 가보고 싶은 곳 있으면 다 가볼 거예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여행이에요. 민석이도 동의했다. 네, 엄마. 회사에서도 승진 휴가를 받았고 수아도 방학이니까 딱 좋은 시기예요. 수아는 기쁨에 겨워 소리쳤다. 야오, 제주도 간다. 할머니랑 같이. 나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다 같이 가자. 좋은 추억을 만들자. 우리 가족의 제주도 여행은 정말 특별했다. 바다를 보며 걷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여행의 즐거움이었다. 혜진은 내가 걷기 힘들어할까 봐 항상 내 곁을 지켰고 민석이는 좋은 음식점을 찾아 우리를 데려갔다. 수아는 새로운 경험에 들떠 있었지만 항상 내 손을 꼭 잡고 다녔다. 할머니 피곤하지 않으세요? 여기 앉아서 쉴까요?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할머니도 드셔보세요. 할머니 저기 바다가 정말 예뻐요. 같이 사진 찍어요. 수아의 순수한 관심과 사랑이 가슴 따뜻하게 했다. 마지막 날 저녁 호텔 테라스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민석이가 말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무슨 소리니 내가 고마워해야지. 너희가 날 다시 받아줘서. 혜진이 차를 가져왔다. 어머니 따뜻한 차 드세요. 밤 공기가 쌀쌀해요. 고맙구나 혜진아. 혜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어머니 사실 작년에 화장실 쪽지를 붙였던 날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매일 생각해요. 어머니께서 그걸 보시고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정말 죄송해요. 이제 그만 미안하다고 해. 다 지난 일이야.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거지. 민석이가 끼어들었다. 맞아요.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됐어요. 서로의 장단점을 알고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 수아가 졸린 눈으로 내 무릎에 머리를 기대왔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할머니는 절대 우리 집을 떠나면 안 돼요. 약속해요. 나는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약속할게 우리 수아. 할머니는 이제 어디 안 가. 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 가족의 일상은 더욱 단단해졌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깊어지고 작은 갈등도 대화로 해결해 나갔다. 어느 날 아침 혜진이 출근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물었다. 어머니 궁금한 게 있어요. 작년에 화장실 쪽지를 보시고 왜 그날 바로 떠나지 않으셨어요? 다음 날 아침까지 기다리셨잖아요.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그날 밤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어. 짐을 싸서 바로 나가려고 했지. 하지만 문득 생각했어. 내가 지금 떠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 수아는 할머니가 갑자기 사라진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까? 민석이와 너는 어떤 상처를 받게 될까? 그래서 하룻밤 더 생각해 보기로 했어.
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 그때도 저희를 생각하셨군요. 당연하지. 너희는 내 가족이니까. 화가 나고 상처받았지만 그래도 가족이야. 혜진이 내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저도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웠어요. 그날 저녁 모두가 집에 모였을 때 혜진이 특별한 제안을 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골집에 다녀오면 어떨까요? 텃밭도 좀 더 넓히고 앞으로는 계절마다 온 가족이 내려가서 농사도 짓고 쉬기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너희가 시골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민석이가 웃으며 말했다. 물론이죠. 수아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도시에서만 자라면 자연의 소중함을 모르잖아요. 수아가 신이 나서 소리쳤다. 야오. 할머니 집에서 토마토도 기르고 강아지도 키우고 싶어요. 우리는 모두 웃었다. 이제 우리에게는 2개의 집이 있었다. 서울의 아파트와 시골의 옛집. 그 두 공간을 오가며 우리는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5년이 지났다. 수아는 어느새 15살의 청소년이 되었고 민석이는 회사의 중력으로 승진했다. 혜진은 작은 베이커리를 열어 자신의 꿈을 펼치고 있었다. 그리고 나 김순자는 80살이 되었다. 몸은 조금 더 약해졌지만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다. 우리 가족은 여전히 서울과 시골을 오가며 살고 있었다. 주중에는 서울에서 지내고 주말이나 휴가 때는 시골로 내려갔다. 시골집은 점점 더 아름다운 공간으로 변모했다. 텃밭은 더 넓어졌고 과일 나무들도 더 많이 심었다. 어느 날 수아가 학교 숙제를 들고 왔다. 할머니, 이번에 나의 인생 롤모델이라는 주제로 글을 써야 하는데 저는 할머니에 대해 쓰기로 했어요. 나에 대해? 왜? 할머니가 제일 존경스러우니까요. 할머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강인하시고 우리 가족을 위해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나는 감동했다. 수아야, 할머니는 그저 평범한 할머니일 뿐이야. 아니에요. 할머니는 특별해요. 엄마도 그랬어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이 지금처럼 행복하지 않았을 거래요. 혜진이 거실에서 우리 대화를 듣고 있다가 다가왔다. 맞아요, 어머니. 5년 전 제가 그렇게 어리석게 굴었을 때 어머니는 우리에게 삶의 교훈을 주셨어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사랑으로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민석이도 퇴근하고 돌아와 대화에 합류했다. 엄마, 제가 요즘 회사에서 후배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내 부모님을 소중히 여겨라. 그들의 지혜와 경험을 존중해라. 제가 엄마에게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에요. 나는 눈물이 났다. 고맙다, 얘들아. 나도 너희에게 많이 배웠어.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오늘은 내 80번째 생일이다. 아침부터 온 가족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민석이와 혜진은 특별한 생일 파티를 준비했고 수아는 직접 카드를 만들었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이건 제가 직접 만든 카드예요. 수아의 카드에는 우리 가족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할머니께.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완성되지 않았을 거예요. 할머니 영원히 사랑해요. 생일 파티에는 이웃들과 친구들도 초대되었다. 시골에서 친하게 지내던 김 할머니도 민석이가 모셔왔다. 순자야, 너 정말 복받았구나. 이렇게 훌륭한 가족이 있어서. 맞아요. 제가 정말 행운이에요. 케이크를 자르고 노래를 부르고 선물을 나누는 동안 내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다. 5년 전 그 아픔이 없었다면 오늘의 행복도 없었을지 모른다. 파티가 끝나고 가족들과 함께 베란다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다. 서울의 밤하늘은 시골만큼 별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몇 개의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할머니 소원 빌어요. 수아가 속삭였다. 내 소원은 다 이루어졌단다. 이렇게 좋은 가족과 함께 있는 것, 이게 내 소원이었으니까. 혜진이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어머니, 우리도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민석이는 따뜻한 차를 가져왔다. 엄마,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올해 너희 곁에 있을게. 그리고 문득 5년 전 그날이 생각났다. 며느리가 화장실에 출입금지 쪽지를 붙이던 날, 나는 아들 집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선택을 했다.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재건을 위한 선택이었다. 때로는 무너뜨려야 더 단단하게 다시 세울 수 있는 법이다. 할머니, 뭐 생각하세요? 웃고 계시네요. 응, 그냥. 우리 가족의 역사를 생각하고 있었어. 어떤 역사요? 언젠가 내가 더 크면 자세히 들려줄게. 지금은 그저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 그게 중요한 거야. 밤하늘의 별들이 우리 가족을 내려다보며 반짝였다. 그 빛 속에서 나는 앞으로도 계속될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상상했다. 더 많은 웃음과 때로는 눈물, 그리고 항상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을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10년이 더 흘렀다. 나는 90살이 되었고 이제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젊었다. 수아는 25살의 멋진 청년이 되어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주말이면 항상 집에 와서 나와 시간을 보냈다. 할머니, 이번 주에 회사에서 있었던 일 들어보세요. 수아는 항상 직장에서의 에피소드를 나에게 들려주었다. 나는 그저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민석이와 혜진은 이제 은퇴를 준비하는 나이가 되었다. 그들은 더 많은 시간을 시골집에서 보내기 시작했고 나도 따뜻한 계절에는 그들과 함께 시골로 내려갔다. 어머니, 이제 저희가 어머니를 모실 차례예요. 어머니가 저희에게 해주셨던 것처럼요. 혜진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너희는 이미 충분히 잘 해주고 있어. 시골집은 이제 우리 가족의 휴식처가 되었다. 텃밭은 더욱 풍요로워졌고 마당에는 꽃들이 가득했다. 이웃들과도 더욱 가까워져 마을 행사에도 함께 참여했다. 어느 날 수아가 특별한 소식을 들고 왔다. 할머니, 저 사실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래? 어떤 사람이니?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다음 주에 할머니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수아의 남자친구 민호가 우리 가족에게 소개되었다. 그는 예의 바른 청년이었고 수아를 진심으로 아끼는 모습이 보였다. 할머니, 정말 반갑습니다. 수아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 우리 수아가 뭐라고 하던? 할머니는 우리 가족의 구심점이라고요. 할머니가 계셔서 이 가족이 더 단단하고 행복하다고요. 나는 감동했다. 그런 말도 했구나. 고맙다, 민호야. 6개월 후 수아와 민호는 결혼을 결정했다. 온 가족이 기뻐했고 결혼 준비로 분주해졌다. 수아의 결혼식 날 나는 평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복을 입었다. 민석이가 부축해주는 가운데 결혼식장에 입장했다. 할머니. 신부 대기실에 있던 수아가 달려나와 내 손을 잡았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아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다. 우리 수아 정말 예쁘구나. 할머니, 제가 이렇게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는 것도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우리 가족에게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으며 수아의 손을 꼭 잡았다. 수아야, 할머니가 하나 부탁해도 될까? 네, 할머니. 뭐든지요. 내 가정에서도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살아가렴. 때로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대화하고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렴. 수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할머니. 할머니에게서 배운 대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정을 만들게요. 결혼식은 아름답게 진행되었다. 민석이가 딸의 손을 잡고 입장하는 모습, 혜진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 모든 순간이 내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피로연에서 신랑 민호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제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계십니다. 김순자 할머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나는 놀라서 주변을 둘러봤다. 민석이와 혜진이 부축해주며 내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었다. 앞으로 나가자 모든 하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민호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다. 할머님, 수아가 항상 말해왔습니다. 할머님이 계셔서 자신의 가정이 더 단단해졌다고요. 저도 그 가르침을 배워 수아와 행복한 가정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수아가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할머니, 15년 전 그 날을 기억하세요? 할머니가 우리 집을 떠나셨던 날. 그때 저는 정말 슬펐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이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었어요. 할머니의 용기와 사랑이 우리 가족을 구했어요. 혜진도 다가와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어머니, 그날 화장실에 출입금지 쪽지를 붙였던 제가 오늘은 어머니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어머니의 용서와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의 행복도 없었을 거예요. 민석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엄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릅니다. 엄마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던 그 아들이 이제는 엄마의 지혜를 본받아 더 나은 아버지, 더 나은 남편이 되었습니다.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15년 전 그 아픔의 순간이 이런 행복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다. 화장실 출입금지 쪽지를 보고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들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얼마나 괴로웠는지. 하지만 그 결정이, 그 용기가 우리 가족을 변화시켰다. 때로는 무너져야 다시 세울 수 있는 법이다. 내가 그날 아들 집을 통째로 날려버린 것은 사실은 더 단단한 새 집을 짓기 위한 첫 걸음이었다. 고맙다, 얘들아. 할머니도 너희가 자랑스러워. 그날 밤 결혼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베란다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다. 이제는 거동이 불편해 혼자 있기 어려웠지만 혜진이 항상 내 곁을 지켜주었다. 어머니, 차 한 잔 드세요. 고맙다, 혜진아. 수아가 정말 예뻤죠.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 우리 수아가 행복하니 나도 행복하구나.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후회 없으세요?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오신 거요.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 지었다. 전혀. 이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 중 하나야. 어머니. 사실 처음에 돌아왔을 때는 걱정도 많았어.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의심도 있었지. 하지만 너희가 정말 달라졌더구나. 그리고 나도 달라졌고. 혜진은 내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가 우리 가족의 중심이에요. 어머니가 계셔서 우리 모두 더 성장했어요. 혜진아, 나도 너에게 고마워. 내가 변화하려고 노력해준 덕분에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었어. 밤하늘의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나는 것 같았다. 내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 행복,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을 것이다. 세월이 흘러나는 95이 되었다. 이제는 거의 침대에서 생활하게 되었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맑았다. 민석이와 혜진은 이미 은퇴하여 시골집과 서울집을 오가며 생활했고 수아와 민호는 작은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수아가 자신의 딸 지민이를 데리고 왔다. 5살 지민이는 내 증손녀로 나와 닮은 구석이 많았다. 증조할머니, 안녕하세요. 지민이의 맑은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나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았다. 우리 지민이 왔구나.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 지민이가 침대 옆으로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 내 마음을 녹였다. 증조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우리 가족 나무 그리기 숙제가 있었어요. 제가 증조 할머니도 그렸어요. 지민이가 자랑스럽게 그림을 보여주었다. 커다란 나무에 여러 사람들이 그려져 있었고 나무 맨 위에는 내가 그려져 있었다. 선생님이 왜 증조 할머니를 맨 위에 그렸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가족은 증조 할머니가 지켜주시니까요. 증조 할머니는 우리 가족의 뿌리예요 라고요. 내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수아가 다가와 내 어깨를 토닥였다. 할머니, 지민이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들려줬어요. 특히 할머니가 우리 가족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에 대해서요. 정말? 어떤 이야기를 들려줬니? 화장실 쪽지 이야기요. 수아가 미소 지었다. 어떻게 할머니가 용기 있게 집을 떠나셨고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용서와 이해로 돌아오셨는지. 나는 감동했다. 내 이야기가 세대를 넘어 전해지고 있다니. 지민아, 할머니가 하나 물어볼게. 내 엄마가 들려준 그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라고 생각해? 지민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가족은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거요. 그리고 화장실은 모두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다운 순수한 해석이었다. 수아가 지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맞아, 지민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때로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야. 증조 할머니처럼 용기 있게 행동하면 더 나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 저녁이 되자 민석이와 혜진도 찾아왔다. 이제는 모두 머리가 하얘진 노부부였지만 여전히 사랑이 넘쳤다. 어머니, 오늘 기분 어떠세요? 혜진이 내 이마에 입맞춤을 했다. 좋아, 우리 가족이 다 모였으니까. 민석이가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오늘 좋은 날이에요. 우리 모두 함께 있는 날이니까요. 우리 가족은 내 침대 주변에 모여 앉아 오래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웃음소리와 때로는 감동의 눈물로 가득한 시간이었다. 문득 지민이가 물었다. 증조 할머니, 정말로 우리 집을 통째로 날려버렸어요. 나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건 비유적인 표현이란다. 실제로 집을 폭파시킨 게 아니라 그동안의 관계를 끊고 새롭게 시작했다는 뜻이지. 아. 지민이의 눈이 동그래졌다. 저는 진짜 폭탄을 가지고 계신 줄 알았어요. 모두가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렸다. 이렇게 웃음이 가득한 가족, 이것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다. 시간은 계속 흘러 내가 100살이 되던 해가 왔다. 100세 생일을 맞아 가족들이 특별한 파티를 준비했다. 이제는 거의 침대에서만 생활하게 되었지만 이날만큼은 휠체어를 타고 거실로 나왔다. 거실에는 축하합니다. 김순자 할머니 100세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커다란 케이크가 놓여 있었다. 민석이와 혜진, 수아와 민호, 그리고 이제 10살이 된 지민이까지 모두 모였다. 할머니 축하드려요. 지민이가 달려와 내 무릎 위에 꽃다발을 올려놓았다. 고맙구나, 우리 지민아. 민석이가 앞으로 나섰다. 이제 70이 넘은 노인이 된 내 아들의 모습에 감회가 새로웠다. 엄마, 100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엄마가 계셔서 우리 가족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혜진도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제가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어요. 어머니의 지혜와 용기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수아는 작은 앨범을 들고 왔다. 할머니,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우리 가족의 역사를 담은 앨범이에요. 앨범을 펼치자 다양한 시기의 사진들이 나왔다. 내가 젊었을 때부터 시작해 민석이가 태어났을 때, 그가 혜진과 결혼했을 때, 수아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15년 전 내가 서울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의 사진들도 있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우리 가족의 전환점이라는 제목 아래 모아둔 사진들이었다. 내가 시골로 돌아갔을 때의 텅 빈 방 사진, 그리고 몇 개월 후 다시 돌아왔을 때 환영 파티 사진. 이 사진들은 어떻게 구한 거니? 아빠가 보관하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떠나셨을 때 아빠는 매일 할머니 방에 들어가 사진을 찍으셨대요. 할머니가 얼마나 그리우셨는지 기록하고 싶으셨대요. 민석이가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떠난 뒤에야 엄마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그 빈 방을 볼 때마다 제 마음도 비어 있었죠. 나는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앨범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오늘의 우리 가족 사진을 위한 빈 공간이 있었다. 자, 이제 100세 생일 사진을 찍어서 여기에 넣을 거예요. 지민이가 신이 나서 말했다. 가족 모두가 내 휠체어 주변에 모여 사진을 찍었다. 100살의 나, 70이 넘은 아들과 며느리, 40이 넘은 손녀와 그의 남편, 그리고 10살배기 증손녀까지. 4대가 함께하는 행복한 순간이었다. 할머니, 100년 동안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였어요? 지민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결혼, 아이들의 탄생, 남편의 죽음. 그리고 15년 전 그날. 글쎄, 많은 중요한 순간들이 있었지. 하지만 15년 전 화장실 쪽지를 보고 집을 떠나기로 결심한 그날이 가장 큰 전환점이었던 것 같구나. 정말요? 왜요? 그날 나는 내 가치를 스스로 인정했어. 더 이상 부당한 대우를 참지 않기로 결심한 거지. 그리고 그 결정이 우리 가족 모두에게 변화의 기회를 준 것 같아. 혜진이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그날은 저에게도 큰 전환점이었어요. 어머니가 떠나시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으니까요. 민석이도 동의했다. 맞아요, 엄마. 그날 엄마의 용기가 우리 가족을 바꿨어요. 100세 생일 파티 후 나는 점점 더 약해졌다. 의사들은 내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았고 소중한 가족들이 내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평화로운 가을날 오후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단풍이 물든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수아가 조용히 방에 들어와 내 곁에 앉았다. 응, 괜찮아. 그냥 가을 풍경을 보고 있었어. 참 아름답죠? 그래, 정말 아름답구나.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내가 말했다. 수아야, 할머니가 하나 부탁할게. 네, 할머니. 뭐든지요. 우리 가족 이야기를 계속 전해줘. 특히 그날의 이야기를. 며느리가 화장실에 출입금지 쪽지 붙이던 날 할머니가 아들 집을 통째로 날려버린 이야기.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당연하죠, 할머니. 그 이야기는 우리 가족의 소중한 유산이에요. 지민이에게도 계속 들려줄게요. 그리고 지민이가 나중에 자기 아이들에게도 들려주겠죠. 그래, 그렇게 해줘. 그리고 이것도 기억해줘. 가족이라는 건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거라는 것을. 알아요, 할머니. 할머니에게서 배웠으니까요. 그날 밤 온 가족이 내 방에 모였다. 마치 무언가를 직감한 것처럼. 민석이와 혜진, 수아와 민호, 지민이까지. 우리는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할머니, 제가 내일 학교에서 발표할 내용 들어보실래요? 지민이가 물었다. 그래, 들려주렴. 제목은 나의 영웅, 내 증조할머니예요. 증조할머니가 어떻게 용기 있게 행동하셔서 가족을 지키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 할머니가 영웅이라니 과분한데. 아니에요. 증조할머니는 진짜 영웅이에요. 제 친구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모두가 웃었고 그 웃음소리가 방 안을 따뜻하게 채웠다.
밤이 깊어가고 가족들이 하나둘 자러 갔다. 마지막으로 혜진이 내 곁에 남았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을게요. 혜진아,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내가 정말 고맙다. 제가요? 제가 뭘? 그날 내가 화장실에 쪽지를 붙이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은 지금처럼 행복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 그런 말씀 진심이야. 때로는 위기가 기회가 되는 법이지. 내 실수 덕분에 우리 모두 성장할 수 있었어. 혜진이 내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용서와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그날 밤 나는 평화로운 꿈을 꾸었다. 내가 젊었을 때의 모습으로 시골 들판을 달리고 있었다. 멀리서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오래전에 떠난 내 남편의 목소리였다. 아침이 되자 내 방에는 이상한 평화가 감돌았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을 햇살이 내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혜진이 들어와 내 이름을 불렀지만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내 장례식은 소박하면서도 따뜻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시골 이웃들, 복지관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민석이는 추도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어머니는 평범한 삶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담긴 용기와 지혜는 비범했습니다. 어머니는 100년의 삶 동안 많은 변화를 겪으셨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한국전쟁을 겪고 산업화와 민주화의 시대를 지나 디지털 시대까지 보셨죠. 하지만 어머니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언제나 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단순히 피를 나눈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을. 15년 전 어머니가 우리 집을 떠나셨을 때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빈자리를 느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어머니가 다시 돌아오셨을 때 우리 가족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더 강하고 더 따뜻하게. 어머니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용기를 내어 자신의 가치를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우리 모두를 변화시켰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 특히 며느리가 화장실에 출입금지 쪽지 붙이던 날 아들집 통째로 날려버린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 가족의 소중한 유산으로 계속 전해질 것입니다. 혜진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머니는 저에게 가장 큰 스승이셨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을 때 어머니는 저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용서와 존중의 교훈을. 어머니의 넓은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지금처럼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아는 지민이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왔다. 할머니는 저에게 항상 이야기해 주셨어요. 진정한 강함은 남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알고 지키는 것이라고. 할머니는 그 말씀대로 사셨고 저도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지민이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증조할머니는 제 영웅이에요. 할머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저도 나중에 제 아이들에게 들려줄 거예요. 장례식이 끝나고 내 유골은 내가 평생 사랑한 시골집 뒤편 작은 언덕에 뿌려졌다. 내가 원했던 대로. 바람 따라 자유롭게 흩어지면서 내 영혼도 자유로워지는 느낌이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다. 내가 떠난 지 5년이 지난 어느 봄날 시골집에 가족들이 모였다. 이제는 민석이와 혜진이 대부분의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고 있었다. 텃밭은 더욱 넓어져 작은 농장이 되었고 마당에는 다양한 꽃들이 피어 있었다. 수아와 민호, 그리고 이제 15살이 된 지민이도 주말마다 내려왔다. 지민이는 이곳을 특별히 좋아했다. 내가 살았던 방에서 자고 내가 심었던 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고 내가 가꾸던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며 엄마 저기 봐요.
지민이가 할머니랑 정말 닮았어요. 수아가 창밖을 가리켰다. 텃밭에서 일하고 있는 지민이의 모습은 정말 내가 젊었을 때와 닮아 있었다. 같은 자세로 허리를 굽히고 같은 방식으로 모종을 심고 있었다. 정말 그러네요. 민호가 동의했다. 마치 김순자 할머님의 영혼이 지민이에게 이어진 것 같아요. 혜진이 따뜻한 차를 나르며 말했다. 어머니가 계셨다면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지민이를 보면서. 민석이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말했다. 가끔은 엄마가 아직도 이 집 어딘가에 계신 것 같아요. 특히 부엌에서 김치찌개 냄새가 날 때면. 저도 그래요.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화장실 문 앞을 지날 때면 어머니 생각이 나요. 그 쪽지를 붙였던 그날이. 모두가 쓴웃음을 지었다. 이제는 그 이야기가 아픔보다는 교훈으로 남아 있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쪽지 하나가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꿨네요. 민석이가 말했다. 지민이가 텃밭에서 돌아왔다. 흙이 묻은 손으로 채소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오늘 처음 딴 상추예요. 증조 할머니가 좋아하셨다던 그 품종이에요. 와, 정말 잘 자랐구나. 혜진이 바구니를 받아들며 말했다. 지민이가 물었다. 할아버지, 오늘도 증조 할머니 이야기 들려주실 거죠? 민석이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어떤 이야기가 듣고 싶니? 역시 화장실 쪽지 이야기요. 제일 재미있잖아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이야기는 이제 우리 가족의 전설이 되었다. 그 이야기는 내 엄마가 더 잘 알지. 민석이가 수아를 가리켰다. 수아가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래, 오늘은 내가 들려줄게. 15년 전 그날 증조 할머니가 화장실 쪽지를 발견했을 때의 이야기. 지민이는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 할머니의 용기와 지혜가 담긴 이야기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다. 10년이 더 흘러 이제 지민이는 25살의 젊은 여성이 되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서 일하면서 주말이면 시골집에 내려와 텃밭을 가꾸었다. 민석이와 혜진은 이제 팔순을 바라보는 노부부가 되었지만 여전히 시골집에서 활기차게 생활하고 있었다. 수아와 민호도 자주 내려와 부모님을 도왔다. 어느 주말 지민이가 특별한 소식을 들고 왔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제가 사귀는 사람이 생겼어요. 모두가 기뻐했다. 지민이는 자신의 남자친구 준호를 소개했고 가족들은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준호 씨, 우리 가족에 대해 알고 싶은 게 있으세요? 혜진이 물었다. 준호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사실 지민이에게 화장실 쪽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정말 궁금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민석이와 혜진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리고 혜진이 조용히 말했다. 그건 우리 가족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가 어떻게 어리석었는지, 어머님이 얼마나 용기 있게 행동하셨는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그날 밤 마당에 모닥불을 피우고 둘러앉아 가족들은 다시 한번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민이가 준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 가족의 가장 소중한 교훈이에요. 가족은 서로 존중해야 하고 때로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 준호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대단한 이야기네요. 김순자 할머님은 정말 지혜로운 분이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지민이가 웃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세요. 나중에 우리 결혼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꼭 들려줄 거예요. 그래. 수아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게 바로 할머니가 원하셨던 거야. 우리 가족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해지는 것.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가족들은 추억과 웃음, 때로는 눈물을 나누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민석이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엄마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큰 선물은 이 이야기예요. 며느리가 화장실에 출입금지 쪽지 붙이던 날 아들 집 통째로 날려버린 할머니의 이야기. 이 이야기 덕분에 우리는 더 강한 가족이 되었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점점 사라지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이야기, 그 용기와 지혜의 이야기는 영원히 이 가족과 함께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내 이야기다. 김순자, 평범한 할머니의 이야기. 내가 직접 겪은 일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내가 배운 교훈들. 인생은 때로 우리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고 예상치 못한 도전을 준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도전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필요할 때는 용기를 내어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내가 떠난 지금도 내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다. 지민이와 준호, 그들의 아이들, 그리고 또 그 다음 세대까지. 우리 가족의 이야기, 특히 화장실 쪽지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바랐던 것이다. 나의 삶이, 나의 선택이, 나의 용기가 다음 세대에게 작은 지혜를 전할 수 있기를. 어쩌면 누군가 어딘가에서 이 이야기를 읽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기억해 주었으면 한다. 가족은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때로는 무너뜨려야 더 단단하게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것도. 며느리가 화장실에 출입금지 쪽지를 붙인 그날 나는 아들 집을 통째로 날려버렸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이것이 내 이야기다. 김순자, 평범하지만 용기 있게 살았던 한 할머니의 이야기.